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물가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6%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밥상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걱정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시중에 이런 말을 정부도 모를 리가 없을 테죠. 정부의 물가를 잡겠다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챙겨야 할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물가 많이 올랐다는 거 몸소 체험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계실 겁니다. 짜장면과 김밥 같은 8대 외식 품목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라는 것만 봐도 굉장히 요즘에 물가가 심상치 않다, 정말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정점이 언제일까, 언제 올 수 있을까일 것 같은데 교수님 언제쯤 올까요? 예, 먼저 물가 상승 요인을 보면은 첫째는 가장 큰 것은 석유 에너지죠. 그런데 이것은 벌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배럴당 국제 가격은 $90 이하로 떨어졌고,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도 지금 한 1,800원대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을 났다고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신선식품 가격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있는 달이나 추석 전달은 언제든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달은 수요가 몰리는 곳이니까. 그래가지고선 요게 이제 그 석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을 좀 많이 좀 상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제 곡식 가격 원자재도 이것도 좀 석유와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런데 아무래도 신선식품이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그러면은 그 8월이나 9월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지금 빨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10월 그렇지만 9월에 그 추석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다 떨어지는 추세가 되니까 그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걸로 지금 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9월이나 10월에. 네, 9월 말, 10월 초 이럴 때쯤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석유 가격이 다시 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도 지금 의외로 경제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좀 이례적인 일만 하면은 다시 석유 가격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국도 지금 경기가 다시 좀 활발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가장 큰 미지수입니다. 만약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결국 석유가 관건이다. 그리고 석유 가격이 안정세를 찾는다면 9월 말 10월 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꺾이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아주 운이 좋다면은 석유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더 빨리 떨어진다면은 9월이 좀 그래도 계속 성장률은 높겠지만은 지금보다는 낮을 가능성도 있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다. 김세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소비자 물가가 6%대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정말 그걸 제가 실감한 게 지난달에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제사상을 주문했는데 작년 똑같은 7월에 2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난달에 40만 원으로 2배가 뛰었고. 아, 2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그럼 좀 있으면 추석 차례상도 주문할 건데 그거는 얼마 받을 거냐, 그러니까 한 50만 원은 넘게 받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들 말씀하신 대로 외식 물가가 지금 8.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물가, 일반 물가, 소비자 물가보다는 상당히 오른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물가가 언제 정점을 이룰 거냐에 대해서 제가 통계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그 작년에 그 KDI랑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오래 갈 거다고 제시를 했던 건데요. 저게 이제 물가가 상승 국면에 얼마나 머물 거냐 그 확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2021년 3월부터 저게 상승 국면으로 갈 확률이 거의 0.9로 올라서 갖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 상승 국면에 머물 확률이
거의 1에 가깝다, 확실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데 재밌는 것이 올해 3월부터 조금씩 내려갑니다. 교수님 지금 맨 위에 있는 실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이 1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1입니다. 높은 선이 1인 거죠? 거의 1에 근접한 상태에서 거의 유지가 되고 거의 있었네요. 유지가 네. 계속 되고 있고 지금 올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3월부터 조금 0.9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가 예측하는 것도 네네. 2, 3개월 안에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정점은 그때 찍을 수 있지만 5% 이상 6% 정도 고물가는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게 만약 더 앞으로 내려간다면 아마 하락할 확률이 정점을 찍고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게 항상 맞는 건 아닌데 네네네.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물음표를 표시해 주신 저희 그 향후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저거를 있을까요? 조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게 그래서 0.8, 0.7 아래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그 정점을 찍고 네네. 향후 2, 3개월 안에 정말 한국은행이 말하는 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김광수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점.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경제학자분들하고 네. 생각하시는 그 결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라는 단어와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 이 자리에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물가라는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 물가는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상승은 계속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물가 자체는 계속 올라가지만 네.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고점을 찍고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고 언제 피크아웃되고 떨어질까 이것을 지금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상승률이 어쨌든 플러스를 기록하면 계속 오른다는 계속 얘기잖아요. 물가는 오르는 겁니다. 네네. 예, 계속 오르는 거고 0.1%를 찍더라도 네네. 물가는 오르는 여전히 거다.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와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이 조금 좀 다를 괴리가 수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면 제가 어제 대형마트에 갔었는데요. 재밌게도 이 호박 2개에 500원에 팔더라고요. 오, 정말 싸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이 체감적으로는 떨어지는 가격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가격만 반영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도 했고 실제 주유비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체감적으로는 비싸. 네, 물가가 계속 올랐어. 오르는 것만 반영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물가의 고점은 앞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가 앞에 말씀하셨던 국제 유가가 있고요. 또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네. 그리고 철, 비철 금속과 같은 3대 원자재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이게 당장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당장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적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략 한 달 후에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곡물 가격인데요. 국제 곡물 가격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되기 네. 시작했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당장 곡물 이 여러 소비자 물가가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 가격이 당장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축분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개념은 결국 전년 동월 가격과 비교한 거기 때문에 1년 전 가격하고. 그렇죠. 그럼 1년 전에 가격이 나름 상승세가 계속 유지됐던 시점이 9월, 10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높은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기 시작하는 것이 10월부터였기 때문에 10월 2022년 10월부터는 이 물가 상승률의 고점을 더 갱신하기가 산수적으로 어렵다. 쉽진 통계적으로 않다.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9월, 10월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좀 보완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요. 네네. 지금 그 호박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셨다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는 그 싼 거의 비중을 더 크게 하고 뭐 비싼 거의 비중을 낮게 하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이 좋아서 뭐 어떤 물건이 좀 가격이 떨어졌다. 이것만 집중해서 사면은 그러면 물가 상승률보다 내 주머니에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더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해도 그 소비를 잘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또 약간 좀 걱정하는 거는 그
지금 공산품 가격 같은 것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곡식 가격, 석유 가격, 네네. 그리고 야채 가격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좀 있다가 더 싸지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아마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고물가가 가격이 비싼 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만 뭐 내년 운이 좋으면은 상반기, 운이 좀 나쁘면은 하반기에 되면은 이제 좀 세계 상황이 좀 정상화되면서 그때는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디플레이션 현상이 보일지도 몰라요. 아, 오히려 디플레이션.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그러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그 디플레이션 되면은 뭐 디플레이션에서 또 걱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정의로는 디플레이션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정상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떨어지면은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그 디플레이션을 좀 덜 걱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또 임금도 또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나와서 그냥 임금 너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미안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나중에 우리가 가장 타격받는 품목들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생산자들이 가격을 가격 올릴 수밖에 부담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가시킬 수 미래의 있죠. 인플레이션을 막고 미래의 석유, 음식물 이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올라갈 필요는 있을 거지만은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면은 나중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진짜 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해오고 있긴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 중에 뭐 아까 말씀하신 석유 혹은 뭐 식량과 관련된 곡식이나 이런 물품들의 품목들의 가격들이 최근 들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국제유가도 뭐 배럴당 $9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2008년 1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해서 좀 이러면은 이런 요소들이 가격 부담들이 좀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동기가 될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틀림없이 지금 식량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그 원유 가격 상승과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이 예. 안정화되는 것은 좋은 면이지만 네. 이 석유류 제품과 달리 이 식량은 그 전체 그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는 그 전체 부분에서 큰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 그래요? 지금 6% 정도 연율로 물가가 상승했는데 네네. 농수산물이 물가 상승에 기여한 기여도를 계산을 하는데 그 기여도는 1%가 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이 지금 다들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이랑 공산품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산물 가격 안정이 물가 안정에 도움은 주지만 그 역할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는요? 유가는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큽니다. 주죠. 유가가 미치는 영향만 따로만 유가만 봐도 거의 1%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네네. 농수산물보다 오히려 크죠 한 품목이. 그래서 지금 유가는 굉장히 떨어진다면 물가 안정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유가는 워낙 대외적이고 막 정치적인 요인도 들어가 있고 뭐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예. 최근에 좀 이렇게 하향돼가는 분위기들이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농담으로 이 유가만 잘 맞춰도 큰 돈을 번다고 아, 막 그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예, 거죠. 유가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네네. 뭐 지정학적인 문제, 또 투자 심리 이런 게 다 얽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봤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그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거의 뭐 반응이 없는 정도로 빈손이었죠. 예, 네. 미국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거의 상실된 상태고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선진국이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탄소 네. 배출을 거의 40% 감축하는. 정도 줄이는 예. 걸로 다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산유국에는 엄청난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2030년이 8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있고 그 산유국들이 이걸 모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유국들이 고유가를 가져가면서 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8년 안에 어떻게 하던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산업 구조 개편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그래서 상장을 한 이유도 있고 네네. 저 사우디 황태자가 미국 대통령을 홀대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지금 석유 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그냥 호락호락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그렇겠네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산유국들은 지금 10년 안에 그 산업 구조 자체를 그 원유 의존 경제에서 어떤 첨단 서비스로 바꿔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분명히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제유가는 지금 어떻게 좀 앞으로 행보를 보일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유가 전망치를 이제 전제로 깔고 말씀드릴 때 항상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네네. EIA의 전망치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요. EIA도 마찬가지 2022년 2분기가 고점이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23년 1, 2, 3, 4분기 네.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향 안정화 된다 하더라도 2019년, 20년, 21년보다는 높은 유가, 그러니까 높은 유가, 고유가 시대인 건 맞지만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곡물 부분 말씀 주셨는데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곡물 가격이 직격탄이 되는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 특히 앞에 뉴스를 보니까 라면 수출이 역대 최고치다 뭐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곡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근데 곡물 수입국 우리나라가 7위국이에요. 아, 수입량으로요? 곡물 수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근데 이 곡물 수입의 그 근거가 밥상에 올리기 위한 곡물이 아닙니다. 전체 곡물 수입량의 대략 한 67에서 70% 가까이가 사료용이에요. 사료용 곡물이에요. 가축들을 그렇죠. 키우는데. 그럼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한우 농가가 소 한 마리를 기르는데 대략 한 55에서 60%가 사료비예요. 아, 그럼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기값도 1년에 돼지고기 값, 소고기 값, 닭고기 값 다 오른 것이 곡물 가격의 영향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특정 산업이나 또 특정 계층에게는 상당히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곡물이라는 관점에서 좀 한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경유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 경유를 넣으실 때 이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5%가 바이오 디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은 옥수수나 네네. 대두나 파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데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게 신산업이다 보니까 바이오 디젤 사업에 뛰어듭니다.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이 곡물 수요를 계속 늘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침공 때문에 세계 곡물 가격이 역사상 고점을 찍었고 네네네. 그리고 급락한 경향은 있겠지만 또 경기 침체가 마중물 역할을 하니까 곡물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곡물 가격이 크게 급락하는 그런 추세는 아닐 것이다. 좀 중장기적으로 곡물 가격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국제 유가, 곡물 가격, 그리고 철, 비철 금속과 같은 이 3대 에너지 가격의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복잡해지네요. 먹는 걸로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사료나 이런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마 유가가 많이 올라서 교통비 부담이 많이 크셨어요. 사실 그동안. 지금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상당히 비싼 수준의 기름값을 내면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월 9,900원에 뭐 정액제를 하는 거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일단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좀 그었어요. 어떠세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십니까? 누가 적자를 해소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고 나쁜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대중교통을 본다면은 뭐 버스는 항상 뭐 적자 구조고 그다음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버스 요금이나 뭐 지하철 요금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 공해 문제 때문에 또는 교통 그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그런 외부 효과를 생각해 가지고선 적자를 다 감당하겠다. 그러면은 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지금 이렇게 99,900원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데도 뭐 나비고라고 해 가지고선 한 달 정액제가 있어요. 일일에 사 가지고선 그달 말까지 쓰는데 그게 한 68유로 정도 하는데 요게 지하철 한 37번
정도 탈 수 있는 가격인데 이걸 가지고 37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번 그냥 계속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탈수록 더 이득이 되는 이득이네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9,900원 제도도 뭐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액제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액제는 60회가 한정돼 있어요. 55,000원이니까 기본 요금 곱하기 한 44번. 44번 정도 타면은 흑자가 나지만은 또 60번 이상은 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제한적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적자를 내기 싫어서죠. 벌써 적자를 내고 싶은데 이미 적자를 이 적자를 냈는데.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부가 뭐 그래도 대중교통 타면은 뭐 저 공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뭐 교통도 좀 순조로워지고 이런 외부 효과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걸 감당하겠다.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만은 정부가 여기에 돈을 낼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나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검토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감당 안 하겠다는 그렇게 얘기네요. 돈을 여기에 네. 안 쓰고 싶다는 거죠. 뭐안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버스나 뭐 지하철이 비교적 자주 오는 편이니까 미국 같이 걱정되지 않는다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을 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요금보다는 너무 자주 안 온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을 쓰려면 횟수를 더 늘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적자에 대한 고려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부분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저도 이제 국토교통부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알고도 있습니다. 네. 좀 말씀드려보면요. 사실 이 정액제는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어쩌면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네네. 처음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유레일 패스라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정액제는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 안에서의 정액이 아니라 네네. 여러 나라에 걸쳐서 정액제인 거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먼저 선진화된 교통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왔는데 그걸 이른바 스마트 교통이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MAAS, MAS라고 합니다. Mobility as a Service.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것을 나 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 사,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 이게 아니라 네네. 계속 지속적인 서비스를 패키지로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프리미엄 패키지를 이용한다. 그럼 좀 더 많은 월 정액료를 내겠죠. 구독 네네.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버스 몇 번, 택시 몇 번, 그리고 뭐 공유 자동차 몇 번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구매하는 거고 나는 좀 더 대중교통만 많이 이용해 하면 이제 좀 저렴한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스마트 교통으로 가기 위해서 네네.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빌리티 영역을 국민들께 서비스해 주는 관점, 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화한다는 관점에서 이 마스 방식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역시 현 정부도 24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어떤 방식의 월 정액제든 예를 들면 지하철, 버스, 택시 몇 회 네네.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 그렇죠. 네네. 연계해서 공유 자동차도 몇 번, 그리고 주차장이나 자전거, 공유 자전거까지 이런 것을 모두 연계해서 이동에 관한 모든 것을 플랫폼 경제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몇 회 이용할 네네. 수 있게 연결을 계속 구독 해주는군요. 서비스로의 전환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인 거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를 어떻게 타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이런 것도 다 문제를 들어가 있어야 같이 될것 고민해 같아요. 나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까지 같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걸 말씀을 주셨고 지금 워낙 물가가 높다 보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계속 제공이 되고 제시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은행 고민이 크죠. 이제 8월에도 금통위가 있고 8월엔 또 연준은 회의가 없죠.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없는데 일단 이창용 총재는 베이비 스텝을 좀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제를 깔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예상한 대로 갔을 경우에만 베이비 스텝을 하겠다는 건데 어떠세요? 베이비 스텝 하면 물가 잡히나요? 베이비 스텝으로만 3번에 걸쳐서 올해 말까지 한다면 네네. 그 물가는 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이나 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냐고 총재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은 데이터 디펜던트하다고 그러거든요. 자료를 보고 인플레이션 결정하겠다. 자료랑 그 실업률 자료, 성장률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요. 네네. 이 그 금리 결정의 그 어려움을 그 말해주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측은 그 한국은행이 지금 8월, 10월, 11월에 걸쳐 0.25%씩 3번 올려서 연말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 될 걸로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25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6% 가다가 7%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성장이 또 되게 좋지가 않다든지 네네네.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연준이 그 9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어떻게 또 금리를 올리는가도 큰 변수인데요. 그렇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실장님과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 경제학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이 일반 그 가게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게 말하기 참 어려운 건데요. 가게가 더 심각하게 느끼는 예, 거군요. 그 가게는 이 당장 그 나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뭐 고춧값도 오르고 그렇죠. 휘발유값도 오르면 당장 한 달, 두 달 사이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거를 2, 3년 넓혀서 보면은 이 특히 봉급 생활자들은 임금이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시간을 놓고 보면은 거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서베이를 통해서 이게 밝혀진 사실인데요. 네네. 하지만 그 일반 서민들은 당장 한 달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렇죠. 1년이 힘들기 때문에 이 1년 안의 기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당장 물가가 오르면 내 임금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한국은행이 이거는 1, 2년 지나면 월급 오르니까 큰 고통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당히 미묘한 상황입니다. 말해도 이해가 안 가겠죠. 공감이 예, 안 되죠. 이건 네, 난 너무 힘든데. 예, 이거 예를 들어서 감기가 살짝 걸려 있는 사람한테 이게 지금 금리를 올려서 어떤 약을 줄 테니까 네네. 그 감기는 낫지만 더 나가서 그럼 폐렴 걸릴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를 더 세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보니까 2, 3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옵니다. 아까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정책 집행자들은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사실 이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금리 인상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 인플레이션이나 그 물가 상승세가 꼭지를 찍었다는 그런 보고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특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2, 3년 후에 더 디프레션으로 경기 하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 상황들을 볼 때 한국은행이 우리 물가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CPI나 이런 상황들도 같이 볼 텐데 어떨까요? 지금 미국은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금 0.5 아니면 0.75 올릴 것 네네. 같은데 그런데 GDP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왔지만은 이번에 그 일자리 비농업부 창출이 일자리. 엄청나게 네. 높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25만 그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는데 52만이 52만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지금 장점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최신 공식적인 통계는 9.3%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70년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0.75%포인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그럼 높아졌는데 교수님, 75bp를 올려도 예. 경제가 버텨낼 만큼 충분히 탄탄하고 또 지금- 물가를 잡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네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지금 신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주로 물가를 얘기했고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요소는 환율하고 자본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진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높인다면은 우리나라가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밖에 안 늘리면서 그러면서 네네. 금리 역전이 악화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그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가장 빨리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은 환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이 75bp를 올리는 시점은 9월이 될 거 아니에요? 8월에는 예. 뭐 잭슨홀 미팅만 있지 금리 예. 결정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75bp를 올린다면 9월에 우리가 그 결정을 하는 시기는 우리는 또 10월이잖아요. 그렇죠. 8월 다음은. 그러니까 그 8월까지는 우리가 0.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이제 베이비 스텝을 금리 가고. 역전인데 네. 그런데 그 9월에 회의가 9월에 없고. 보면은 그러면은 9월서부터 10월 사이는 미국이 만약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면은 역전이 한 50 내지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우리도 빅스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미국의 7호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면은 네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거의 확실시된다면은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본다면 50 베이스 포인트밖에 더 올릴 수밖에 더 없을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환율이나 자본 유출도 감안을 해야 된다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실장님 어떠세요? 결국 이 CPI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CPI라고 표현한 이유가 네네. 미국 물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물가 상승률 CPI가 바로 내일 모레, 네. 미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글피일 것 저녁에 같아요.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CPI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네네. 9.1%까지는 아니다. 8%대 후반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치가 8%대 후반인데 그걸 다시 한번 상회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시장의 기대치만큼 혹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밑돈다. 그래서 8.5나 8.78 요 정도만 기록한다. 만약에 그 CPI가 그렇게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미국도 50 자이언트를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재께서 얘기한 것처럼 0.25%포인트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물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말이 네. 어쩌면 미국 물가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아까 아니요, 말씀하시려다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서부터 다음까지 어떻게 그 일자리 창출하고 그리고 그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떻게 나오느냐 그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계속 걱정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찍었다고 일단은 봅니다.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지금 석 달 동안 계속 틀렸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 모든 그 경제학자들 설문조사할 때 세 번 다 지난 3개월 동안 다 틀렸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을 것이다. 김상 교수님 어떠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에 아무래도 CPI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게? 예, 미국의 CPI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미국의 정부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또 파월 연준 의장이나 작년에 이미 이번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간다고 크게 한번 실수를 하고 이번에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표현을 몇 번이나 썼어요. 지금 와서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자신 있게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실수해서 큰 혼란을 불러올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거의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동의하는 거는 이미 정점을 2, 3개월 전에 찍은 게 아니냐. 제일 중요한 근거로 이제 석유가 하락을 보고 있고 글로벌 생산 체인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올해 말로 가면서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미국의 그 경기 회복, 특히 노동시장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 물가 상승만큼 그 금리를 중요하죠. 오르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작년에 이미 제넷 옐런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그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 제넷 옐런이 그냥 재무부 장관이 아니라 미국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가 보기엔 거의 1인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세월 연구한 걸 보면은 거시 전체에서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특히 그 노동 회복 없이는 경기 회복이 없다는 얘기를 쭉 연구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거의 미국 정책의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방향은 노동시장 회복에 상당히 중심이 실려 있고 어떻게 보면 연준도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거의 못지않게 고용 상황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아까 양 교수님 말씀 주셨던 그 비농업 부문 일자리 52만 개 늘었던 게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정도 수준까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미국 경제는 충분히 튼튼하다, 건강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상당히 복합적인 게 딱 방향을 정해주지가 않는 게 실업률도 지금 3.5% 수준으로 거의 완전 고용 상태고 거의 최근 제일 낮은 수준이고 지금 이번에 그 발표된 52만 명의 비농업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반대되는 데이터도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그 실업
청구 수당 2주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청구수당, 네. 그게 거의 뭐 26만 건으로 늘었는데요. 이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앞에 그 SBS 비즈의 그 프로에서도 봤지만 애플이나 테슬라나 월마트도 지금 다 감원을 크게 하려고 인력 하고 줄이겠다.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노동시장이 튼튼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갈리네요. 상당히 어떻게 갈리고 보느냐에 있고 따라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굉장히 튼튼하다, 문제 그러니까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바이든 대통령도 예. 그렇고 다 그 얘기하고 하지만 있거든요. 이제 서머스 그 전 재무부 장관 네네.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노동시장이 한번 크게 화를 당할 것이라고 아주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노동시장이 좋냐 나쁘냐는 지금 그 신호가 복합적으로 와서 뭐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 예, 그런데 여기 하나만 좀 더 네. 한다면은 임금도 지금 한 5%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뭐 감원되는 산업도 좀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대부분 보면은 테크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매도 좀 사람을 줄일 것 같지만은 거기는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신호들이 좀 이상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GDP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미국의 소비는 떨어지고 있지만 뭐 서비스 소비는 늘고 있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황을? 자, 고용시장, 고용노동시장을 항상 이야기할 때 물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복잡해요. 것처럼. 그러나 이 고용노동시장은 항상 경기 후행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네. 고용노동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시장 자체가 원래 후행적으로 한 3개월에서 뭐 4, 5개월 정도 후에 반영되기 뒤에 때문에 따라오는, 네. 22년 하반기에 나타나는 고용 충격을 예상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걸 근거로 삼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일자리 취업자 네. 증감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취업자 증감이 전년 7월 대비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증가폭이 둔화될 둔화될 수 겁니다. 있다. 역시 7월까지는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미국 경제가 22년 전년 21년 7월까지는 예. 취업자 증가 속도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노동 복귀가 안 됐었어요. 계속 일자리로 못 실업수당 돌아왔었어요. 청구를 하고 일자리로 복귀를 안 하다가 이제 일자리에 복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좋겠고요. 한 가지는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지금 계속 미국이 적극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네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8, 9, 10월 정도에는 말 그대로 고용 창출이 또 둔화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미 연준의 판단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네. 물가만 잡기 위해서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해도 돼. 그래 경기 충격 좀 있어도 돼라고 용인하는 과정이고요. 네네. 미국의 경기 둔화 혹은 침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아마도 23년 초가 되지 않을까. 내년 지금 초요?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자꾸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기 노동시장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는 금리 인상의 근거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면 충분히 높은 폭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리수를 띄우는 게 경기 침체를 빨리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은 네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뭐 고용 같은 걸 다 고용이나 성장을 고려하긴 하지만은 물가 안정이 제1의 원칙입니다. 하는 법에 아예 명시돼 그런데 있죠. 미국의 연준은 법으로 물가 안정하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 일자리 최대한 창출하고 이걸 같은 비중을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일자리 창출에 지금 특히 이 현 정권에서는 예. 바이든 정권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 증가가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사실 우리도 지금 뭐 금리 인상이 굉장히 지난해 8월부터 단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시장에도 있고 경제 학자분들도 많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에 대한 뭐 강북절 특사 얘기들이 나와요. 사면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경제
발전과 경제 부흥에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정책 당국자 이름으로 나오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네, 그 참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고 그럼요. 또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고려를 해야 되는 충분히. 문제고 그러는 것인데요.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보면 이 뭐 삼성전자가 담당하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랑 같이 뭐 우리나라 1등 수출 품목이죠. 전체 수출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롯데도 뭐 롯데화학 같이 그 화학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전체 수출의 한 6, 7% 정도 담당하는 세 번째로 큰 수출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려면은 CEO가 당장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나 그 석유화학 산업의 강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경제 그 살리기와 고용 증가 측면에서 보면은 사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좀 줄인다라는 고민들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뭐 CEO라든지 총수들이 나오면 대규모 투자가 어쨌든 단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뭐 긍정적인 시선들도 있거든요. 예. 저희 앉아 있는 이 패널들이 정치 전문가이기보다는 네네, 경제 경제입니다. 전문가이니까 네. 오로지 경제라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말 그대로 이 C레벨이 경영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 총책임자죠. 그렇죠. 치프들이니까. 특히 이렇게 금리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또 경기 침체는 앞에 놓여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늘리고 신사업 진출을 하는 과정, 예.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질 좋은 일자리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경기 침체 국면 하에 놓여 있다라는 면에서 이런 C레벨들이 적극적으로 신산업 진출하고 신규 투자를 늘려서 또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기여를 한다는 면에서 이런 C레벨들의 복귀,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꼭 있어야 되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차피 다 시스템이 돼 있는 대기업들인데. 그 뭐 시스템이 돼 있어야 네.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재벌 구조가 가족 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생각하는 수도 경우가 있군요. 많은 것 네. 같고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엔 동의하는데 네네. 저는 지금 다른 두 분과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 하세요? 게 네. 지금 그 투자를 더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사면시킨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어떻게 사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시장 왜곡의 일부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경기 침체될 때마다 사면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투자를 더 왜곡할 수도 있고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그 경제 운영할 때 어떤 룰 메이킹이 네네. 완전히 왜곡될 것 같아가지고선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이게 그 얼만큼 그 벌을 받느냐. 요거는 진짜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치하고 이러한 그 벌 주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떼어놔야 분리시켜야 된다. 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본다면은 그런 제도를 만들기는 회의적이시군요. 20년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년도 안에도 생기면은 다행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물가 상황이 뭐 만만치 않죠. 사야 될 건 많은데 쓸 돈은 줄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부가 민생을 위한 대책을 확실하게 좀 내놓을 수 있을지, 뾰족한 묘수가 나올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김세환 교수,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